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K비증권의 김해 민재기 팀장입니다. 자, 토요일 밤에 이렇게 만나 뵙는 거는 거의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일요일 밤을 항상 책임지다가 이번 주는 토요일 밤과 일요일 밤을 함께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보낼 수 있어서 더욱더 영광인 것 같습니다. 자, 푹 쉬고 계실 텐데요. 무슨 이야기를 드릴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이번 주 들어와서 그리고 최근 한 1, 2주 뭐 3주 동안 우리 증시가 조금 쉬어가는 그러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상승이 끝난 건가? 이 조정이 시작인가? 그럼 조정이 오면 또 얼마까지 빠질 건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내일 그 일요일 찐시황은 제가 뭐 2차 전지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볼 만한 것들 뭐 그런 부분들 위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뭐 시장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장 전략하는 안에 어떤 자료를 넣어드렸냐면, 최근에 시장이 조정 구간에서도 안 빠지고 있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중기적인 산업의 성장 트렌드를 따라서 지금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그들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시장 조정 구간에서 좀 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은 섹터 테마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한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오늘은 현재 이제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항상 올라갈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요. 왜 올라가는지, 왜 하락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알면 투자하는데 훨씬 더 판단하기 좀 좋습니다. 물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때문에 오른다 내린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게 안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요,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또 다른 이유로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또 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사고는 필요하고 고민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최근에 이 조정의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조정의 이유가 있다면 과연 과거의 케이스를 가지고 어디까지 하락할 건지 이 부분 한번 체크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은 토요일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의 최근의 조정 이유, 그리고 분위기 잠깐 한번 보고 가죠. 이게 다 우리가 연결되니까요. 자, 지금 보시면 미국 경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뭐죠? 이게 적은 일자리가 좀 추가되었다라는 겁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일자리 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은 뭐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그래서 미국의 주식이 클로즈 됐대요. 가장 낮은 수준에서 클로즈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계속 주간 기준으로도 약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아니 최근에 일자리라든지 고용이 잘 나오면 잘 나왔다고 또 시장이 야 이거 연준의 매파 스탠스가 이어지겠네 하고 빠지고, 예상보다 또 적게 나오니까 적게 나온 대로 지금 별로 또 뭐 시장은 못 올라가고, 그죠? 그런 분위기가 참,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중심을 좀 잘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그래서 토요일 밤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중심을 한번 잡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비농업 고용 지표가 둔화가 됐다라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러면 이제 연준의 고용이 안 좋아지니까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가 좀 둔화되거나 약화되지 않겠어라고 하고 오히려 시장은 좀 올랐어야 되는데 안 올랐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요 저희 오른쪽을 보시면 됩니다. 고용 지표가 조금 둔화되긴 했는데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크게 달라질 건 없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뭐 고용 지표 살짝 안 좋게 나왔지만 연준은 매파적인 스탠스는 유지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증시가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 다 반납해서 약보합 정도에서 미국 3대 지수가 다 끝나버렸죠. 자, 일단 6월달 비농업 고용은 20만 9천 명 정도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2020년 12월 이후 최저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이 좀 약세를 보이니까 뭔가 이제 좀 고용이 둔화되고 이런 흐름이 나타나니까 달러화는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따가 또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비농업 고용 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다? 올해 금리 인하는 어렵다. 요거죠, 요거. 네. 요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증시가 한번 장중에 동향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우리 그림을 통해서 잠깐 한번 볼까요? 네. 자, 지금 그림 보시면 이게 어떤 그림이죠? 이게 지금 올라가다가 그죠? 나스닥만 가운데 있는 나스닥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대로 반납해서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제가 어떤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사실 이게 세모 모양이긴 한데 저는 이제 서울대 그 문 앞에도 못 가봤는데요. 네, 서울대 정문 모양을 네, 이 3대 지수가 좀 만들고 특히 나스닥과 S&P가 약간 그러한 모양을 딱 만들어냈네요, 그죠? 그래서 아쉽게도 그렇게 주말 증시가 또 미국 증시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도 뭐 그렇게 강력한 호재로 가지고 출발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흐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분위기 있다. 자, 그러면 다우, 그다음에 나스닥, S&P의 각각 에너지를 한번 느껴보시죠. 일단 3일 연속으로 음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3일 연속 음봉이면 별론데 그죠? 썩 기분이 좋지 않죠. 그리고 전고점에서 또 거의 전고점에서 이런 모양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쌍봉의 흐름이 이중천정형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이중천정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만들어지니까 이중천정형 또는 쌍봉의 모양을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될 경우에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 그러면 추가적으로 가격 조정은 어디까지 받냐? 여기에서 요만큼의 폭만큼 밑으로도 더 빠질 수 있다. 보통 이렇게 계산하는 분들이 월가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려온다면 그래서 이번에 저점을 전저점을 깨고 내려온다면 결국에는 그러면 요 폭만큼 더 내려간다면 야 이거 잘하면 또 200일선 지난번에도 200일선까지 내려왔었고 올라갔다가요. 200일선 부근에서는 이렇게 바닥 잡았으니 33,000포인트인 200일선 부근까지 이번에도 또 내려올라나? 뭐 그런 생각들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열어놓고 다양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자, S&P 500은 그래도 다우보다는 조금 강한 모습이네요. 그죠? 다만 아쉬운 부분은 뭐죠? 자, 여기에 갭이 두 개가 열려져 있습니다. 네, 올라갈 때 갭이 하나 여기 만들어져 있고요. 1번 갭.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갑자기 여기 내려오면서 여기가 2번 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갭이 지금 한 개, 두 개 여기 열려져 있죠. 그러면 갭은 항상 상승하는 갭은 그 갭을 메우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하락갭은 빨리 메우면 메울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뭐 이렇게 떨어지다가 만들어진 이 갭은 그냥 꼬리로 메우는 게 아니라 뭔가의 강력한 에너지로 장중에 쭉 땡긴 에너지로 몸통으로 이렇게 하락갭을 메우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상승 반전에.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됐나요? 네, 금요일 날 끝난 미국 증시가 윗꼬리가 길게 달려버렸죠. 몸통으로 채운 것도 아니고 채우다가 장중에 그죠? 쭉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승 반전의 에너지를 좀 느끼기에는 다소 좀 부족한 그러한 흐름이 아닌가. S&P 500은 좀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나스닥 한번 보시죠. 나스닥도 좀 마찬가지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에 1번에 상승 갭이 하나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 2번에 하락갭이 만들어졌는데 이 하락갭을 몸통으로 메워야 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윗꼬리가 달려버렸습니다. 이것도 나스닥도 곧바로 뭔가 상승 전환하기에는 뭔가 에너지가 힘에 붙이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최근에 금리가 결국에는 치기 때문이죠. 지금 빨간색 금리가 이념물 금리, 연준의 통화 정책을 잘 따라가고 있는 이념물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얼마까지? 5%까지 바짝 올라왔어요.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 고점이 5.05 정도 최근에 3월 달인가요? 네, 올라왔었는데 5.05까지 거기까지 바짝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10년물 금리가 그 파란색이라고 해야 되나? 네, 파란색인데 요거는 4%를 돌파해서 금리가 최근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시장한테는 역시 결국에는 부담을 주고 있고 금리가 올라오는 이유가 연준의 좀 매파적인 그죠? 스탠스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계속 오늘도 그 토요일 새벽에 미국 증시가 고용 지표가 둔화되었지만
미국 증시가 올라가지 못하고 윗꼬리 달고 이렇게 밀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플레 대응을 위해서는 역시 여전히 금리 인상을 필요하다라는 이러한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의 발언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통화 정책을 제약적으로 해야 되고 금리 인상을 필요로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자, 좀처럼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조정 구간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뭐죠? 인플레이션이 물가의 상승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냐면 코로나 딱 터지고 난 다음부터 공급 병목 현상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치솟았습니다. 거의 10%에 가깝게 육박할 정도로 올라가다가 최근엔 그래도 4% 정도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근데도 연준의 위원들과 연방은행 총재들은 야 그래도 2에서 3% 정도까지의 숫자를 보기 전까지는 금리 계속 올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고 연내에 적어도 2번 내지는 3번 이라는 이야기들이 뉘앙스가 나오니까 주가가 지금 조금 힘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이 부분을 이제 오늘은 연결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죠. 제가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물가가 상승한 물건의 가격이고요. 돈 가치가 반대로 하락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방법에는 2가지 정도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 경제학자 아니고요. 우리는 이코노미스트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가볍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생활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물가를 잡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첫 번째는 금리를 좀 지금처럼 가파르게 올리면 되지 않을까?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우리 비용들이 상승을 하게 되죠. 저도 이제 뭐 대출이 있을 것이고 우리 815 가족 여러분들도 현금으로 뭐 주택을 사시면 집을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신용 대출도 있고 주택 담보 대출도 있고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우리가 이자 비용 자체가 같이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자 비용이 내가 100만 원을 내가 월 받는데 이자 비용을 20만 원 내다가 30만 원 내게 되면 지금 80만 원 남다가 원래는 내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어떻게 되는 거죠? 7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소비가 줄어들겠죠. 소비가 줄어들면 물건 가격에 자극을 안 주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금리 인상입니다. 그래서 연준은 지금 가장 먼저 조치는 이걸 하고 있어요. 왜? 이게 가장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고금리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가 공급망 투자입니다. 이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예를 들어서 뭔가 광산을 하나, 그죠? 뭐 공급망 지금 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니켈, 구리 산업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것들을 내가 좀 공급을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늘리려고 하면 이게 금방 되나요? 그죠? 광산 하나 찾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거 탐사하는 데 시간이 또 걸릴 것이고 캐내는데 하루 이틀 만에 그거 못 뽑아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급망 투자를 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단은 금리 인상 해놓고 그 시간 동안 지금 뭘 하고 있죠? 글로벌리 공급망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1, 2년 뒤 열심히 공급망 투자를 하고 나면 또 어느 정도 물가가 잡히는 그러니까 많이 공급이 되면 물가가 잡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공급망 관련된 섹터를 저는 중기적인 트렌드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지금 이 시간에 주가 하락의 이유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 여러분들께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트렌드도 분명히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물가를 잡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로 물론 이제 탈중국화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성장할 수 있는 중장기 트렌드는 결국에는 여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많이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변압기 있고, 그죠? 조선 쪽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굴착기, 기계 쪽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이들 흐름들을 제가 뒤에 바로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제 이쪽은 중장기 성장 트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 그래서 왜? 결국엔 이것만 하면 안 되니까 이거를 해야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급망 투자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막 지금 때려붓고 공장 짓고 뭐 광산 뭐 개발하고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앞다퉈서 하고 있는 게 이게 완료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는 물가가 좀 안정을 찾겠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들 섹터가 그때부터 더 갈까요? 멈출까요? 공급망 투자할 때 열심히 이 섹터들은 달릴 거고요. 공급망 투자가 어느 정도 끝나고 물가가 안정을 찾으면 시장의 주도주는
여기에서 다른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딜까요, 그들이? 예, 그쪽이 저는 소비재 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비가 뭐예요? 우리가 아까는 제가 금리 올라가면 80만 원 여유 있다가 7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10만 원만큼 소비를 못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물가가 안정을 찾으면 70만 원밖에 못 쓰다가 다시 또 80만 원 쓰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시장의 색깔이 이제 그때는 이러한 공급망 관련된 섹터에서 우리가 주로 소비하는 섹터로 그때서야 비로소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소비재 섹터들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들? 예, 제가 지난번에도 52주 신저가 종목들이 최근에 속출하고 있다라고 한 번씩 제가 장시작 전 방송에서 보여드렸는데, 자, 지난 7월 7일 금요일 기준으로 52주 신저가 종목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네,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것이 확연하게 여기서 느껴지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어우,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52주 역사적인 신고가 종목은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26개, 20개, 15개, 5개, 5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52주 신저가 종목은 24개, 74개, 120개, 230개에서 지난 금요일에는 241개. 와, 뭐야 이거. 그죠? 그만큼 시장이 지금 에너지가 안 좋은 거예요. 지수는 별로 안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지수는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잡고 있잖아요. 지금 대형주들이. 근데 종목단에서는 52주 신저가 1년 동안에 최저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이렇게 많다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종목들의 성격들을 한번 보시면 자, 뭐 FNF, 강원랜드, 신한지주, SK텔레콤 이런 종목들 다 뭐예요? 내수주잖아요. 내수주. 산업재 섹터 아닙니다. 코웨이 뭐예요? 우리 정수기. 제가 항상 방송할 때 우리 PD님들이 감사하게 이렇게 물을 주시는데 다 코웨이 정수기 같은데 물 뽑아서 주잖아요. 이거 다 내수주죠. 네. CJ제일제당. 물론 우리나라 정수기도 해외 수출되고 CJ제일제당에 핫도그도 수출되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내수주의 성격이 훨씬 강합니다. 소비재 섹터라는 거죠. 소비재 섹터.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삼성카드 다 소비재 아닙니까? GS 리테일 뭐예요? 편의점. 자, 그래서 이들 섹터가 지금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데 저들이 움직이려면 이 사이클이 어느 정도 끝나야 그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죠. 제가 사실은 뭐 장을 보러 안 가기 때문에 제가 체감적으로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저희 뭐 집에 있는 뭐 집에서 직접 뭐 온라인으로 주문하시든지 뭐 그렇게 하니까 저는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는데 뉴스를 통해서 저는 간접적으로 인터뷰를 보면서 옛날에 10만 원 가지고 사면 이 바구니를 꽉 채웠는데 요즘에는 10만 원 가지고 요거밖에 못 채워요. 이런 주부님들의 그런 인터뷰를 많이 봤거든요. 그게 소득은 안 올라가는데 물가는 3배 이상 오르니까 내가 받는 돈 대비해서 살 수 있는 게 3분의 1밖에 못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공급망 투자를 열심히 하고 금리를 떨어뜨리면 그죠? 물가가 안정이 되고 금리가 하락하면 결국에는 이자 비용이 당연히 금리 하락하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부터 우리의 가처분 소득은 증가할 것이고 소비가 확대가 되고 시장의 색깔이 바뀌면서 소비재가 움직이는 그러한 흐름으로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런 그림을 그려두고 요거는 좀 재밌게 제가 한번 가져가 봤는데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라는 금요일 밤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 주간 찐시황 자료를 만들면서 그냥 무음으로 켜놓고 그냥 한 번씩 쳐다보는데 하면은 엑셀 돌리는 동안 잠깐 쳐다봤다가 또 작업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인스타그램 전현무 씨의 인스타그램으로 이렇게 출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목포에 다녀오셨어요. 이 세 분이 이 세 분이 엄청 먹는 걸 좋아하시죠. 팜유라는 뭐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막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거 뭐라 하나요? 우리가 그 부재라고 하나요? 그 있는데 자기의 원래 그거 말고 아무튼 그 있죠. 저는 사실 제 이름은 민재기잖아요. 근데 제 필명은 키맨 아닙니까? 그죠?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것은. 그래서 이들이 팜유라는 걸로 같은 멤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목포에 가서 이 사진을 먹으면서 찍었더라고요. 여기는 비빔냉면 같은데 이거는 소갈비입니다. 양념 소갈비. 이거를 말아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먹는 진짜 제가 침이 막 입안에서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못 먹는다는 거죠. 아무리 왜냐면 목표까지 가려면 일단 KTX 비용 끊어야 되죠. 그 다음에 소갈비에다가 익으면 꽤 조금 돈이 나을 것 같은데 느낌상.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면 우리도 키맨도 목포 가서 아마 이 소갈비 수육 무침 한번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물가를 한 2에서 3이라는 숫자를 보기 전까지는. 네. 그러면 시장의 색깔은 당분간은 바뀌기 어렵다. 그리고 공급망 투자가 하루 아침에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길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가 캐펙스 투자와 관련된 회사들에 결국에는 집중을 해야 된다. 우리가 돈은 한정돼 있고 모든 섹터를 다 관심 있게 두고 모든 섹터를 다 살 수는 없잖아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당분간은 이 섹터. 그러면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 시에도 이쪽을 우리가 분할로 좀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쪽을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예. 단 대규모 이러한 자본 투자, 캐펙스 투자가 종료가 됐을 경우에는 산업재들은 지금은 너도 나도 막 투자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투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투자한 만큼의 이상의 수요가 올라오지 않는다면 또다시 이 시클리컬 업종은 공급 과잉이라는 사이클이 또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은 너무 멀었기 때문에 요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는 참고만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쪽이 당분간은 주도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우리나라의 실적 추정치가 드디어 바닥을 찍고 돌아섭니다. 예, 작년도 2분기부터 이렇게 그렇게 빠지던 실적 추정치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기업들의 EPS입니다. 1년 뒤에 여전히 돈을 못 벌 거야 했는데 4월 달부터 3, 4월 달부터 바닥을 잡더니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1년 뒤에 우리 코스피 기업들은 돈 벌 거야 이제는. 이 장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까지가 유동성 장세고 금융 장세고 실적은 떨어지는데 주가는 올라가는 장세가 유동성 장세죠. 금융 장세죠. 그죠? PER로 밸류에이션으로 막 올리는 거 아닙니까? 꿈이 있는 주식들. 근데 요 뒤로는 어떻게 된다? EPS가 올라가니까 이때부터는 성격이 실적 장세로 바뀐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적 장세에서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업종이 경기 민감 업종. 경기 민감 업종에서는 IT 등 반도체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뭐죠? 조금 전에 아까 앞에서 봤던 산업재 섹터 이런 것들이 바로 경기 민감 업종이죠. 그래서 지금 그들이 주도 섹터로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사니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고 그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노란색은 변화율입니다. 변화율이 바닥을 잡는 시차가 훨씬 더 빠르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변화율과 함께 요거를 보여드렸었는데 이 변화율 자체도 어쨌든 4월달, 5월달 들어오면서 더욱더 드라마틱하게 EPS의 증가율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 장세고 실적 장세에 맞는 것은 반도체와 같은 IT, 그 다음에 산업재, 이들이 경기 민감주다. 근데 반도체가 지금 살짝 뭔가 쉬고 있잖아요. 지금. 뭔가 제가 챗GPT의 트래픽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드렸던 데부터 우리나라 반도체, 미국의 반도체도 지금 쉬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쉬는 사이에 오히려 이 산업재는 별로 안 꺾이고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 위주로 한번 보시죠, 오늘은. 자, 우리 반도체는 이야기 공부 많이 했으니까. 자, 그렇게 한번 경기 민감주를 보시면 이들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중장기로 앞으로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큰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생산 시설을 막 짓는, 공장을 짓는 이 붐이 2000년대 중반, 2000년대 중반에 브릭스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게 저희 KB증권에서 전략 자료인데요. 너무 좋은 자료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쉽게 드리는 거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브릭스가 뭐죠? 이때 브라질을 중심으로 왜 신흥국들이 엄청나게 공장 짓고 성장하면서 중국이 막 세계의 공장이다 그러면서 달렸던 시대 2004년도부터 2008년도 그때가 브릭스 키워드가 있었던 시대죠. 그 이후에 지금 이러한 막 생산 시설의 건설 붐은 거의 몇 년 만에 약 13년 만에 나타나는 사이클입니다. 큰 사이클이라는 거죠. 왜? 그때도 보시면 이게 한 4년 5년 이거 진행됐거든요. 4년 5년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근데 뭐가 탈세계화가 아니라 이때는 세계화였습니다. 다 같이 잘 살자. 그죠? 이때는. 그래서 세계화가 그때는 이끌었고요.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이 세계의 물건을 공급해주는, 그죠? 그러한 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이 앞 하나 글자가 더 붙었죠. 뭐죠? 탈세계화.
특히 탈중국. 그게 키워드 아닙니까? 그죠? 예. 탈세계화는 다른 말로 공급망 재편을 하려고 하고 있죠. 아, 중국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야, 중국이 너무 콧대가 세지네. 예. 야, 우리 중국 버리고 다른 쪽으로 가자라는 공급망 재편이 지금 이끌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장 짓고 리쇼어링 아닙니까? 미국으로 다 들어와라. 야, 우리 세금 감면해주고 보조금 줄 테니까 다 들어와라. 미국을 중심으로 어디 있습니까? 인도. 그죠?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부국이 지금 인도가 지금 부상이 되고 있죠. 등등. 예. 뭐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생산 시설에 투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중동도 있죠. 막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막 때려붙고 나면 언젠가는 분명히 공급 과잉 사이클로 진입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나중에는 그때 수혜주는 제가 8.15를 그때도 하고 있다면 8.15 그때까지 살아있겠죠. 그때 제가 저도 살아있다면 가족 여러분들한테 그때는 또 공급 과잉 이후의 수혜주들은 어떤 것인지 그때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투자가 일어나는 때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은 납기라는 부분입니다. 납기. 얼마나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인지 생산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당분간은 뭔가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대량으로 공장을 지금 지어야 되고 공장을 많이 짓고 그다음에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빨리 뭐 대량 선주문을 합니다. 주문 조금 했다가 혹시나 못 받으면 안 되니까 그죠? 미리 많은 주문을 확보해 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도주가 움직이는 시대다라고 한번 보시죠. 자, 아래쪽에 한번 보시죠. 그래서 그때 브릭스 시대에 막 투자하고 공장 짓고 생산시설 확보하고 막 할 때 이때 미국의 굴착기 수입액을 한번 보시죠. 큰 폭으로 이렇게 올라갔던 사이클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굴착기 수입액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2차 공급망 재편. 뭔가 공급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한 움직임들이 앞으로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계업종. 이게 뭐냐면 영업이익의 실적 추정치입니다. 1년 뒤, 지금으로부터 1년 뒤에 이 기계업종의 실적이 돈을 벌 거야, 못 벌 거야? 벌 거야. 라고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계속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업황이 좋고 실적도 잘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코스피 대비해서 기계업종의 상대 강도를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코스피가 1인데 만약에 코스피가 2로 움직이면 훨씬 더 코스피 대비해서 기계업종이 강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그래프가 위로 가면 갈수록 코스피보다 기계업종이 강한 거고 이게 내려오면 코스피보다 기계업종이 약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때 당시 1차 브릭스 시대 때 한번 보시죠. 코스피 대비해서 기계업종이 어떻게 됐나? 엄청 강했네요. 그죠? 주도업종이었대요. 시장보다 훨씬 더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지금 어때요?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들고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처럼 여기까지 갈지 아니면 여기까지 갈지는 몰라요. 하지만 방향성을 보자라는 거죠. 코스피 대비해서는 지금 이제 주도주로 이기고 있다. 서서히 보시고. 자, 그리고 굴착기라는 것을 혹시나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제가 요거는 위키피디아에서 제가 발췌를 해서 넣어놓은 거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링크도 걸어놨습니다. 제가 링크 걸어놓은 것 같은데 요거 누르시면 그 페이지로 봐도 연결되도록 제가 해놨거든요. 굴착기는 굴삭기라고도 부르고 포크레인 땅 파는 거 요런 거를 굴착기라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작동되는 방식은 요런 게 있고 여기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영상이라고 그래야 되나? 애니메이션 영상 움직이는 요렇게 파는 궤도를 보여주는 궤적을 그죠?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부 주행체 우리나라에서 하부 주행체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죠? 진성 DC가 캐터필라의 하부 주행체 뭐 이런 것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유압 실린더 쪽을 DI 파워가 하고 있고 막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요렇게 링크도 한번 걸어놨으니까 아직도 굴착기가 좀 생소하다 그런 분들은 뭐 눌러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아마 이게 작년도부터 여러분들께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변압기, 그죠? 변압기가 주도 앞으로 트렌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드렸던 것 같은데 인프라 확충으로 엄청난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보시면 요때 위에 사이클과 업종을 같이 밑에 엮어 놓은 거니까 밑에 한번 보시면 브릭스 시대에 변압기가 얼마나 이게 또 수출이 좋았나요? 단가입니다. 수출 단가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못 따라갔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안 올라가겠죠. 그죠? 그런 상황이고 지금도 13년 쉬었다가 변압기에 이 호황은 오고 있고 수출 단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많은 변압기들이 있고 그중에 저는 재룡전기, 뭐 효성중공업, 뭐 HD 현대일렉트릭 위주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LS 일렉트릭도 말씀드렸고 몇 년간은 당분간은 아까 어떻게 된다? 호황이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렇게 이야기 되느냐면 변압기 그러면 일단 가족 여러분들 PER을 높게 줄 수 있는 산업이었나요 우리가? PER은 뭐예요 이거? 프리미엄이잖아요. 프리미엄. 뭔가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 꿈에 대한 주식들, 뭐 뷰노, 루닛, 뭐 그다음에 우리 2차 전지, 뭐 이런 그다음에 AI 이런 것들을 우리가 꿈을 실어줄 수 있죠. 그래서 적정 주가를 구하는 공식은 EPS에다가 꿈입니다. 꿈, 멀티플, 유동성 이런 건데, 그죠? 이것들을 줄 수 있는 산업이 아니잖아요. 다 올드한 산업이라고, 구닥다리 산업이라고 보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생산업체들이 당연히 뭘 안 했을까요? 열심히 이 투자를 안 했겠죠. 변압기 공장을 증설을 막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성장 산업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호황을 맞이하니까 투자는 안 돼 있지. 호황은 왔지. 그래서 쇼티지가 더욱더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변압기 상황에서. 한다고 뭐 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엄청 고민했겠죠. 이게 변압기 사이클 이게 얼마나 오래될까, 오래 지속될까, 그죠? 고민하면서 아마 했겠죠. 업황에 대해서 롱텀하게 뭔가 자신이 있어야지만 증설을 할 텐데, 그죠? 쉽지 않죠. 그리고 변압기는 한번 이렇게 사이클 왔다가 13년을 쉬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거 자금 때려붓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변압기를 강적으로 많이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결국에는 전기차가 대세가 되려면 가장 불편한 게 충전소라고 말씀드렸고 충전소만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모든 전기를 땡겨와야 되는데 노후화된 전기 시설을 가지고는 땡겨왔다가 이거는 암흑천지로 바뀐다라는 게 가장 쉬운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디어였습니다. 작년부터. 그죠? 그래서 전기차 인프라 충전, 전기 인프라 확충은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변압기가 좋아지는 그래요. 뭐 그런 그림. 그러면 변압기 관련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애들이 속해져 있는 섹터는 전기 장비 섹터인데 이들의 실적 추정치는 어떤가? 와, 그죠? 1년 뒤에 돈 많이 벌 거야 라고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계속 이렇게 찍고 있네요. 그죠? 이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코스피 대비해서 이 전기 장비 업종은 어땠는데 과거에 이 투자의 사이클 생산시설을 생산시설을 짓는 붐이 일어났던 시대에 코스피보다 월등히 강한 움직임이 있었네 그때도. 자, 최근에 우상향하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아직 코스피 대비해서 엄청나게 아웃퍼폼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 시장보다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변압기도 또 혹시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생긴 거라도 이렇게 보시라.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이런 거 뭐 전봇대에 붙어 있는 거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변압기다라는 거고 많이 앞으로는 저런 것들을 미국에서는 노후화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70% 25년에서 30년 정도 가깝게 된 변압기가 미국에서는 70% 정도의 비중입니다. 변압기는 짧게는 한 20-30년 길게는 40년까지 쓰는데 벌써 이렇게 노후화된 애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 교체, 수요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이런 거 지으면 여기에 따라서 들어가야 되는 신규 수요 이런 것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두 개의 시대에 또 하나 움직이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기계업종 말씀드렸고 상사업종이 대표적으로 제가 최근에 많이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상사업종. 이 상사업종도 옛날에 우리 상사업종 그 뭐죠? 뭐 삼성, 무슨 물산 회사들 그죠?
글로벌리 국제 무역하는 회사들. 그래서 다들 이것도 뭔가 이거 구리다. 옛날 냄새 난다. 별로 안 쳐다보는 쪽입니다. 근데 상사 업종도 과거에 이 투자의 붐 시대에는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제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으면 좀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따로 한번 분해를 했으니까 한번 보시죠. 자, 상사 업종도 4월 달을 바닥으로 실적 추정치는 이렇게 트렌드는 좋아지는 그런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네요. 대표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LX 인터내셔널 뭐 이런 기업들이 큰 기업들이죠. 자, 그러면 상사업종은 과거에 투자 시대에 어때 됐나? 이때도 코스피 대비해서 이때도 상사업종도 나름 움직임이 좀 있었네요. 그죠? 최근에 어때요? 바닥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LX 인터내셔널 움직이면서 코스피 대비해서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다 그런 흐름이고, 자, 그다음에 조선도 제가 좀 긴 호흡으로 볼 수 있는 투자의 사이클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쪽도 아까 앞에서 봤던 그런 부분들보다 트렌디하게 움직이지는 않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최근에 5월달 이후부터는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좀 나타나고 있네요. 조선. 네. 그래서 조선 기자재 좋다라는 이야기 계속 드렸습니다. 와, 화끈하네요 이때. 그죠? 그때 뭐 수십 배가 났으니까요. 조선주들이 그때 당시에 2004년도와 8년도 사이에. 자, 이제 막 고개를 들고 올라오고 있는데 조선 사이클도 저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길게 가는 그런 사이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기자재까지 가족 여러분들 긴 호흡으로 좀 같이 보실 만한 트렌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산업재.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요거는 이제 조선 기자재도 들어가 있고요. 발전 플랜트 기자재도 들어가 있고요. 건설 기계, 그 다음에 다양한 전력기기, 방위산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잘 정리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어서 제가 넣어드린 거니까 이들이 전체적으로 트렌드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좋아지겠구나. 당분간은 계속 그렇게 언제까지 투자가 끝날 때까지 그죠?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클릿급 중에 지금은 좀 쉬고 있지만 반도체를 빼놓을 수는 없죠. 경기 민감 업종으로서. 왜? 우리나라는 여전히 비메모리보다는 메모리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커머디티 성격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시장의 업황에 따라서 순식간에 좋아졌다가 또 안 좋아졌다가 이렇게 그래서 경기 민감주다라는 말씀드렸고 그래서 PS를 기반으로 장부 가치를 기반으로 한 PBR로 분석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 드렸죠. 근데 어쨌든 5월달 이후로 이것도 계단식으로 계속 반도체도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거야 라고 보네요. 자, 근데 그때 투자의 사이클에서 별로 반도체는 코스피 대비해서 그냥 강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왜 이렇게 박스권은 왠지 뚫을 것 같은 느낌이 들까요? 왠지 그럴까요? 이 또한 중국의 탈중국화,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서 반도체 투자를 엄청나게 하잖아요. 미국에도 팹 만들고 일본에도 팹 만들고 등등 우리나라에도 팹 만들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AI 반도체라는 새로운 산업이 열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렇게 강한 트렌드로 경기 민감 업종이면서도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근데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시장이. 그죠?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과거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과거 2003년도 실적 장세에서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2009년도 뭐 이럴 때 한번 보시면 올라가다가 살짝 쉬는 구간이 있었고요. 또 올라가다가 조금 더 크게 쉬는 조정 구간은 분명히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약간 그 1차 조정에 해당되는 그런 케이스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 침체 왔다가 EPS가 반등할 때 주가 흐름인데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한 번씩 조정은 있었고 1차 조정이 보다 2차 조정이 좀 더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장세에서 조정은 온다. 근데 지금이 약간 그런 구간이다. 자, 6월 달부터 고점 대비해서 하락률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4.3 정도 되더라고요. 고점 대비해서 하락률이. 고점 대비해서 하락률이 저 정도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이제 여전히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저렇게 조정이 올 수 있는 구간이 있고 지금이 첫 번째 그 조정 구간에 좀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과거의 케이스를 보니까 1차 조정이 왔을 때는 하락 조정폭 자체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까지 받았더라라는 겁니다. 과거 자료가.
그리고 조정 기간은 2개월에서 짧게는 3개월 정도 조정 기간이 이어지더라. 라는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에서 봤던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얼추 4.3 정도 빠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그러면 마이너스 5 정도 빠졌으니까 다 왔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에서 일단 멈춰준다라면 네, 지금 구간이 보면 한 1개월 정도 조정 받았잖아요. 그러면 2개월 정도가 조정 구간이 짧게면 2개월이니까 가격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여기 회색선이 지난번에 여기 빠졌다가 저점을 받았던 구간이 여기가 어디냐면 1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12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는 조금 조정이 좀 멈추지 않을까. 조정이 이제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열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5에서 10 사이가 이 정도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왜 빠지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연준의 긴축적인 통화정책 영향이 증시 랠리에 지금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고용이 생각보다 좋고 하다 보니까 긴축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있는 FOMC 회의에서는 25bp 금리 인상은 필연적이고 지금 거의 100%, 90% 확률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매파적인 발언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조정의 빌미를 작용을 하고 있죠. 다만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공급망 투자를 많이 하고 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CPI 같은 물가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조정 구간에서 벗어나는 시장은 흐름들이 좀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9월 달을 보니까요. 9월 20일 날 FOMC 회의가 있습니다. 8월은 여름 휴가라서 쉬고요. 9월 달 FOMC 회의가 있는데 여기가 25bp, 여기가 50bp입니다. 맞나요? 여기가 25 맞죠? 55. 네, 맞습니다. 여기 50bp. 지금 9월 달에도 한 차례 더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24%로 반영이 이미 되고 있네요. 그래서 적어도 한 번에서 두 번은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커지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오니까 금요일에는 달러가 좀 약해졌지만 고용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면서 최근에 달러가 강세를 좀 보이면서 103 위로 이렇게 좀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이 매도가 이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시장이 쉬어가는 그런 그림이고요. 자, 우리나라 증시를 누가 이끌었습니까? 기관이 이끌었나요? 아니에요. 기관들은 샀다 팔았다 별로였어요.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연초부터 꾸준히 빨간색 그래프입니다. 누적적으로 사줬죠. 근데 지금 보시면 6월달 들어와서부터 팔고 있고 7월달 들어와서 살짝 더 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더 이상 못 가고 그죠? 2600선에서 2500선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그림들. 그래서 외국인들이 돌아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좀 지나가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재유입되면서 달러가 좀 약세로 다시 기조적으로 방향을 잡으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다시 유입되면서 시장은 반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보시죠. 이거 에코프로 한 종목을 3천 몇백억 샀던 날이잖아요. 이거 제외하면 사실 코스닥도 지금 계속 외국인들이 매도죠. 매도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사실 외국인들이 매도한 게 원래 사지도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 그죠? 계속 팔았고 최근에 조금 사다가 다시 팔았는데 결국엔 코스닥은 연기금과 투신이 좀 샀는데 얘네들이 지금 다 팔고 있어요. 다시. 왜? 새마을금고 때문에. MG 새마을금고가 지금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자금을 빨리 주식 들어가 있는 거 빼! 라고 하면서 기관들이 지금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급격하게 이렇게 줄여버렸죠. 이러면서 코스닥도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라도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6월달, 7월달 동안은 이제 약간 그런 매파적인 스탠스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약간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조정의 폭은 아까 1차는 121선이 있는 그 정도 구간 정도 생각하시고 긴축 우려감이 약간 지나가는 구간 여름이 살짝 지나가면서 우려는 해소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은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일단 월요일 날 흐름이 다행스러운 부분은 달러가 일단 103에서 고용지표 안 좋게 나오면서 일단 102까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과연 이게 외국인들이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달러가 올라가다가 최근에 이렇게 조금 떨어져 준 거는 나쁘지 않은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5% 조정에서 끝나지 않고 과거에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한 10%까지 그 실적 장세에서는 한 번씩 빠지는 구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이너스 10%까지 빠진다라면 무조건 빠진다는 거 아니고 빠진다면 여기 결국에는 또 200일선입니다. 2000 한 400, 3, 40, 10% 빠지면 거기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기 뭐 2500선 전후가 121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멈춰주길 기대하는데 왜 이번에 상승했던 것을 거의 다 반납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근데 시장이 뭐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고 우리나라 내부적인 수급 이슈가 또 새롭게 뭐 있거나 뭐 했을 경우 좀 더 하락을 한다라면 여기까지도 일단은 뭐 생각은 해두고 일단은 1차적으로는 여기 121선 정도 생각을 해두자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토요일 주간지 시황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이제 처음으로 제가 함께 했는데요. 지금 시장이 이제 조금 쉬어가는 그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에너지가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왜 에너지가 소강 상태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 그러면 어디까지 지수가 좀 빠질 것인지 1차적인 지지, 2차적인 지지 뭐 이런 부분 설명을 드렸고 그 과정 속에서도 강한 업종 섹터가 있는데 그들이 왜 강한지 그 다음에 그들은 앞으로 좀 중장기 트렌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번에 시장 조정 구간에서 오히려 그들은 조금 또 안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도로 토요일 주간지 시황은 정리를 좀 해드리면서요. 저는 또 내일 밤 일요일 밤 주간지 시황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의 김앤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